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베이커 맨션을 찾은 사람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곳에서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곤 했는데요. 왜? 아니 방금 저 웨딩드레스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연기하면 자연스러워서 뭘 보고 그러는 건가 그랬지. 아니 당신 몰입해서 리액션이 더 자연스러웠어. 연기하는 거구나 지금 연기. 제가 본 웨딩드레스가 움직였다고요. 아, 나 여기 웨딩드레스 있다는 좀 줄 알고. 받아주세요. 아, 오케이. 저주받은 웨딩드레스. 이거 약간 여기서 도는 얘기입니까? 불운의 신부가 있었나요? 네, 유명한 웨딩드레스인가 봐요. 베이커 맨션의 웨딩드레스에 얽힌 저주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0년대 블레어 카운티 일대에서 철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라이어스 베이커. 그는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자식들의 결혼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깟 보석들과 돈 다 필요 없어요. 당신과 결혼할 때 입을 웨딩드레스 한 벌이면 돼요. 일라이어스의 막내딸 안나는 아버지 회사의 노동자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문제는 그가 가난한 하층민이었다는 것. 에헤이. 두 사람은 아버지 몰래 결혼을 준비했지만 결국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완강한 아버지의 반대에 헤어질 수밖에 없던 두 사람. 안나는 네로라는 집안의 자제들과의 선자리도 마다했고요. 전 죽을 때까지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라며 아버지에게 맞섰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연인은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린 상황. 에헤이. 좌절한 안나는 평생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았고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달빛 아래 홀로 춤을 추며 죽을 때까지 서서히 정신을 놓아갔습니다. 좀 잘 사시지 그래도. 아니, 이런 유령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 뭐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령이 안나의 유령이군요. 그러겠죠. 그리고 1914년 안나가 세상을 떠난 뒤 죽은 아가씨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어. 결국 신부가 되지 못한 그 한이 저주로 깃들어서인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안나의 유령이 출몰. 뿐만 아니라 1941년 이후 박물관이 된 베이커 맨션에선 안나의 드레스를 전시했는데 그녀의 한설인 저주 때문인지 에휴. 드레스가 저절로 나풀거리는 현상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포착. 이를 두고 사람들은 안나의 저주가 드레스에 깃들었다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헬렌 호수 카사다가 공동묘지. 인근 주민들에겐 아주 유명한 금기 사항이 있다는데요. 너 혹시라도 그 묘지에 가면 절대 그 의자에 앉아서는 안 돼.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되는 저주받은 의자. 아니 의자는 뭐 앉으라고 만든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공동묘지 인근의 카사다가 마을은 신령의 힘이 깃든 자, 이른바 강신술의 선구자로 불렸던 조지 콜비가 설립한 곳인데요. 전국의 신명술사, 영매 등 영험한 사람들이 몰려와 살게 되면서 세계의 신령 수도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소문에 의하면 죽은 자와 소통한다는 주민들. 그래서일까요? 마을에서는 왠지 모르게 으스스하고 음산한 기운이 가득 풍긴다고 합니다. 뭐 약간 과장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뭔가 느낌이 으스스합니다 이게 이런 게. 저주받은 의자도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카사다가 마을 인근에서도 가장 오싹한 장소로 손꼽히는 공동묘지. 그곳에 떡하니 자리죠. 사람들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의자. 바로 이 크고 빨간 벽돌 의자. 악마의 저주가 깃든 일명 악마의 의자라고 합니다. 자, 전설에 따르면요. 자정 이후에 이 의자에 앉으면 무시무시한 악마가 모습을 드러내서요. 감히 내 의자에 겁도 없이 앉아? 죽을 때까지 널 괴롭힐 거야. 야, 이 내용은 무섭다. 또한 마찬가지로 어두운 밤에 개봉하지 않은 맥주 캔을 이 악마의 의자 위에 두고요.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서 보면 뭐야? 속이 텅 비어 있잖아.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개봉하지 않았던 맥주 캔의 속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개봉 안 한 채로 먹는구나.
언뜻 미신이나 괴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호기심에 저 의자에 앉아봤는데 아니 그날 이후로 몇 주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악마의 저주를 받았던 게 분명하다니까요. 의자를 철거하려던 마을 사람이 화를 당하는 걸 보니까 저주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악마의 저주가 존재하는 것만 같다는 경험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맥주캔 얘기는 너무 디테일하고 상세하네요. 개봉하지 않았는데 비어 있다는 게. 그렇죠. 개봉이 돼 있는데 비어 있다. 그러면 뭐 지나가는 누군가 먹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개봉이 안 돼 있는데 비어 있는 거는 그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악마의 저주가 깃들었다는 악마의 의자. 이 전설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요. 지금도 몇몇 사람들은 이 저주를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에 해당 묘지를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주가 실현되는 걸 막으려던 걸까요? 현재 해당 공동묘지에 밤에 출입하는 건 불법. 불법이야? 그렇습니다. 낮에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어둠이 내려앉은 자정, 공동묘지에 자리한 악마의 의자 위에는 과연 누가 앉아있을까요? 잉글랜드 노샘턴에 거주하는 남성 미키 요크. 미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아니 너네 집에 자네 아직도 있어? 걔 저주 들린 게 분명하다니까. 라며 그의 집 방문을 꺼렸습니다. 자넷이 누군데 저주를 들려다 그래요? 미키의 지인들이 입을 모아 저주 들렸다고 지목한 자넷은 바로 119년 된 인형이었습니다. 아, 이런 건 좀 그래. 그럼 어쨌든 요 인형은 어떤 저주입니까?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미국에 있던 인형의 존재를 알게 된 미키. 그런데 얼마면 되냐고요? 아, 돈 필요 없습니다. 영국이라고 하셨죠? 아, 배송비도 저희가 부담해서 특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상하게도 인형의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마치 이때다 싶듯 인형을 미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후에 미키의 주장에 따르면 인형이 홀로 눈을 깜빡거리거나 분명히 선반에 올려놓은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인형도 뭐 그냥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어허. 근데 눈을 깜빡인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어허. 저주 들린 인형과의 동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형을 본 사람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는 저 인형만 보면 심장이 아파. 라며 불쾌감과 신체 통증을 호소. 급기야 미키의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겼습니다. 인형이 집에 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다루는 크리에이터였던 미키는 심령 측정 장비인 EVP를 통해 인형과 대화를 시도. 인형 속의 영혼이 스스로 이름을 밝히거나 미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으스스한 일이 계속 벌어졌지만 자넷 영혼이 왜 인형에 깃들었는지, 사람들에게 왜 해를 끼치는지 인형의 저주 들린 사연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일각에서는 미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인형의 저주는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독 그렇게 인형 관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깃들기가 참 좋잖아요. 사람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일단 인형이라도 100년을 넘게 있었다고 하면 좀 뭔가 영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인형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저주 들린 영혼이 깃든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자, 두 기자님들 요 서랍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싫어요. 네. 저도 싫습니다. 네. 아유, 싫어. 아, 너무 정말- 고급지지 않아요? 번쩍번쩍하는 앤틱풍에. 저 앤틱 싫어하고 저 모던 좋아합니다. 자, 만약 요 멋진 서랍장에 무시무시한 저주가 깃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요 서랍장의 저주 때문에 18명이 사망하거나 큰 불운을 겪었습니다. 서랍장에 얽힌 저주의 역사는 1830년경 미국 켄터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농장 대지주 제러마이아 그레이엄은 첫 아들의 출산을 앞두고 한 노예에게 서랍장을 만들라고 지시. 그런데 이 서랍장이 마음에 안 든다며 노예를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평소 악독했던 그레이엄에게 앙심을 품은 노예들은 대대손손 씨를 말려버립시다. 라며 복수를 결심. 서랍장 안에 말린 올빼미의 피를 뿌리며 저주를 걸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그레이엄은 아이의 옷을 서랍장에 보관. 어이구. 그런데 한설인 노예들의 저주가 통했던 건지 그의 아이가 사망하고 말았는데. 아이고. 애는 무슨 죄냐고. 그러니까 아유, 나 그 마음은 너무 알겠고 그 아빠는 진짜 잘못했는데 애는 무슨 죄냐. 그렇습니다. 이후 서랍장의 두 번째 사용자가 된 그레이엄의 조카 역시 서랍장에 옷을 보관했는데 21번째 생일에 하인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요. 이후 그레이엄 일가의 땅에 살던 세 번째 사용자인 이민자 부부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서랍장의 저주로 아내는 병이 들었고 아내를 버리고 떠난 남편은 사고로 사망. 그리고 서랍장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09년엔 9번째 사용자 루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들을 위해 선물을 서랍장에 숨겼는데 아들이 그만 2차 사고로 숨져 선물을 전해줄 수 없었는데요. 저주가 있네요. 그러니까 서랍장에 뭘 넣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후 1976년 서랍장은 켄터키 역사협회에 기증, 더 이상의 사용자 없이 보관 중이라 서랍장의 저주, 희생자로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잠들어 있는 서랍장의 저주. 과연 저주는 이대로 끝난 걸까요? 1920년 미국 펜실베니아. 농부였던 존 블리미아는 농작물 재배에도 실패하고 가축들까지 각종 질병으로 서서히 죽어가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네 주술사였던 넬리 노를 찾은 존. 그런데 그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흑마법사의 저주를 받고 있구만. 게다가 흑마법사가 너무 가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당신 옆집에 사는 넬슨이야. 그러고 보니 이웃에 사는 넬슨 레마이어가 최근 주술로 한 아이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소문을 들은 기억이 떠올랐고요. 넬슨이 흑마법사라는 주술사의 말을 찰떡같이 믿은 존은 정말 자신이 넬슨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야, 근데 이웃이 흑마법사고 자신을 저주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섬뜩할 것 같긴 한데. 짜증나죠? 이건 사실 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무턱대고 저 말을 믿을 게 아니라 가까이 사는 이웃이면 찾아가서 오해 풀고 그럼. 확인 한번 해보고 존이 넬슨을 찾아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좀 달랐습니다. 저주를 풀려면은 넬슨의 주술책을 찾아서 묻어야 해. 주술사 넬리 노렉에게 저주를 풀 해법을 들은 존은 같은 마을의 14세 소년 커리와 18세 소년 헤스와 함께 넬슨의 집에 침입한 건데요.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저거는- 친해져서 집에 들어가서 이건 뭐예요 그런 다음에 몰래 빼서 묻든지 해야지. 저건 범죄지. 범죄죠. 넬슨 동조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남자는 넬슨과 마주하자마자 그를 폭행했고요. 아유 결국 넬슨은 사망. 하지만 넬슨의 주술책은 끝내 찾지 못했는데요. 이에 존은 집 전체를 불태우기로 결심. 넬슨의 집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야 새로운 저주가 생기겠다. 왜 멀쩡한 사람을 죽여? 아니 이거 넬슨이 흑마법사라고 말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맹신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소름 끼치는 사실. 존은 분명 넬슨의 집에 불을 붙였지만 오래된 목조 주택이었던 그의 집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목조 목조인데? 주택인데 왜 불이 안 타? 목조면 불이 활활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넬슨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믿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넬슨의 빈집에서 연기가 나거나 죽은 넬슨의 영혼이 돌아다닌다라는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을 붙였잖아요. 목조인 거 알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나. 그걸 본 일행들도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은 죄도 있는 데다가 음. 이게 이제 저주까지 시작됐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불타지 않는 집의 진실. 어쩌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넬슨의 진짜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한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초자연 현상을 다룬 공포 영화 폴터가이스트.
개봉 직후 그해 흥행 8위를 기록하며 이후 6년간 3편의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 그 때문인지 이 영화는 저주받은 영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니 왜? 아니 뭐 굳이 뭐 저주에 걸린 영화라고까지 할 건 없잖아요. 이 얘기를 모르시는군요, 전혀. 근데 사실 뭐 예전에 요즘 뭐 없는 것 같은데 음반 제작할 때 귀신 보면 뭐 대박 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런 종류 얘기 아니겠습니까? 폴터가이스트 영화에 얽힌 끔찍한 저주의 서막은 바로 출연자들의 잇따른 죽음. 폴터가이스트 1편에 출연했던 배우 도미니크 던은 영화 개봉 후 셰프로 일하던 연인 존 스위니와 이별. 이후 재회를 원하는 존을 거절했다가 그의 손에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됐고요. 어이구. 폴터가이스트 2편에 출연한 줄리안 백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위암으로 사망. 또 다른 배우 윌 샘슨 또한 촬영 후 신장 기능 약화로 사망.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됐습니다. 3편 역시 저주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3편 촬영이 끝난 후에는 시리즈 내내 폴터가이스트 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던 아역 배우 헤더 오르크가 크론병으로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 네. 폴터가이스트에 출연했던 무려 4명의 배우가 영화 촬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겁니다. 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한 명만 사망해도 되게 불길한데 4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뭐 촬영 중에 뭐 개봉 전에 뭐 가리지 않고 사망한 걸 보면은 뭐 영화에 뭔가 기운이 안 좋았나 봐요. 왜 이런 현상을 영화로 다루느냐 뭐 이런 건가? 영화에 얽힌 수상한 일들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편의 촬영지였던 집이 몇 년 후 지진으로 무너졌고요. 영화 속 유명한 장면이었던 수영장 씬에서 사용된 해골들이 실제 해골이라는 괴담부터 인형에게 목을 졸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 연기하던 배우가 실제로 목을 졸리는 느낌을 받는 등 의아한 일들이 계속돼 결국 엑소시즘 의식까지 치렀었다고 하는데요. 연이은 배우들의 죽음과 촬영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들, 정말 영화에 깃든 저주일까요? 1972년 호주. 아빠 캐리 월턴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 인형 이름은 레타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바로 이 인형입니다. 네, 아빠지만 왜 레타를 사왔어? 너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걸 왜 애들한테 줘? 애초에 왜 가져간 거야 저걸? 나도 아빠지만 이해가 안 가요. 자, 월턴은 며칠 전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 와가와가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길을 가던 월턴의 눈에 띈 오래된 폐가. 평소 호기심이 많던 월턴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루판 아래에서 먼지와 거미줄을 헤쳐가며 월턴이 발견한 집 바로 이 인형 레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묘한 사실. 이 폐가는 원래 10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요. 월턴이 인형을 가지고 나오고 며칠 뒤 갑작스럽게 철거. 마치 그 인형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저를 조종한 것 같았어요. 사실 월턴이 집에 들어서자 평소 순하던 반려견이 인형을 향해 매섭게 짖었는데요. 그리고 인형을 집에 들인 후부터 집안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는 다음이요. 마치 인형이 살아서 돌아다니기라도 한 듯 집안 곳곳에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나타났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분명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고 그곳에 인형 레타가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네. 이 사실 월턴도 이 무서운 인형 레타를 누군가에게 보내려 했는데요. 하지만 인형을 싣고 가서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요. 이 인형이 사람을 컨트롤하네요. 조종하네 거의. 정체가 뭐죠? 어떤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정도면 영혼이 아닌 것 같고 그 윗단계 같아요. 아. 악마나 뭐 이런 거 같아요. 이 인형을 본 심령술사들은 이 인형에는 200여 년 전 폭풍우에 휩쓸려 익사한 루마니아 아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더욱더 섬뜩한 건 조사 결과 이 인형의 머리카락, 어. 인, 아유,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 확인됐는데요. 스스로 움직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인형. 인형 레타에 깃든 원혼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